나는 평생을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왔다. 잔병치레야 있었지만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아픈 적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기억력이 나빠졌다, 치매 걱정된다는 말을 할 때에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나에게도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다. 아버지, 아까 말한 얘기 또 하셨어요. 그런 말을 내가 했었나? 딸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내가 그 말을 또 했다고?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반찬을 입에 넣으려다 순간 멈칫했다. 내가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거지? 아니, 지금 밥을 다 먹었나?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몸은 괜찮은데 기억이라는 것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동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뇌 MRI를 찍고 인지기능 검사를 받고 설문을 작성했다. 결과는 다행히 초기 치매는 아니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의 기억은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습관이라고? 내가 평생 먹어온 방식이 문제였단 말인가? 의사는 내게 인지 저하와 관련된 영양소 부족, 지속적인 혈당 변화, 과한 나트륨 섭취, 그리고 혼자 먹는 식사의 문제까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생 무심코 반복했던 나의 식사 습관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늘 빠르게 먹는 습관이 있었다. 젊었을 때는 일터에서 식사 시간도 없이 살다 보니 밥을 씹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 습관은 나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았다. 밥을 10분 안에 뚝딱 해치우고 TV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찬을 집어먹고 식후엔 단 커피나 과자를 입에 넣는 게 일상이었다. 나는 몰랐다. 그런 빠른 식사가 소화 장애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리고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특히 씹는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천천히 먹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숟가락을 한 입 뜨면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20번 이상 꼭꼭 씹었다. 그렇게 하니 처음엔 답답했지만 며칠 지나자 기분이 달라졌다. 식후에 덜 졸리고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혼자 먹는 식사를 줄이자는 것이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늘 혼자 밥을 먹었다. TV를 켜놓고 아무 말 없이 딱히 반찬을 챙기지도 않은 채 밥, 김치, 국 정도로 한 끼를 때웠다. 그런데 의사는 말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뇌에 자극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도 멈추게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근처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동네 복지관의 식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시간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별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 별표 2 되었다. 어느 날은 옛날 이야기 하나에 서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어느 날은 국물 하나에 우리 어머니도 이거 좋아하셨어 하고 기억이 살아났다. 그렇게 식사를 바꾸니 삶이 바뀌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 식사는 사람을 되살리고 기억을 끄집어내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시장,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고등어 조림의 냄새,
아내가 처음 해줬던 미역국의 짠맛까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나는 아직 잊지 않았다. 그저 꺼내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내 몸이 기억을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기억을 꺼낼 기회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식탁 위엔 늘 김치, 나물, 된장국처럼 내가 어릴 때 먹던 음식들을 올렸고 그때그때 계절의 채소를 곁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기억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들을 일부러 챙겼다. 호두, 들깨, 시금치, 고등어, 해조류, 들기름. 예전엔 그런 걸 일일이 챙겨 먹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억을 위한 식사라고 생각하니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루는 친구가 내게 물었다. 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챙겨 먹냐? 옛날 같지 않게 말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억하고 싶어서, 그냥 더 오래, 더 또렷하게 살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나니 나 자신이 놀라웠다. 나는 지금 기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즈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하루의 식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침 보리밥, 미역국, 달걀찜, 점심 시래기국, 고등어구이, 저녁 김, 두부조림, 사과 반 개. 그 옆에는 오늘의 기분도 적었다. 조금 피곤하다. 식사 중 아내 생각이 났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국 맛이 떠올랐다. 그렇게 쌓인 작은 기록들이 나에게 삶을 기억하는 연습장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3개월쯤 이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해 늘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식들 번호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매일 먹는 약도 약통 없이 챙길 수 있었고 약속한 시간을 깜빡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가끔은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는 날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내 기억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건 엄청난 변화였다. 예전에 나는 기억은 사라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쪽을 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기억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건 나를 되찾는 싸움이었다. 그렇게 식습관을 바꾼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아 뇌 인지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기억력 점수가 많이 회복되셨네요. 특히 단기 기억과 집중력 항목이 작년보다 20% 이상 좋아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저 밥을 천천히 먹고 건강한 재료를 챙기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식사한 것뿐인데 그게 내 뇌를 다시 깨어나게 만든 것이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음식을 바꾼 게 아니라 삶을 바꾼 것이구나. 식탁이 변하니 하루의 구조가 바뀌고 하루의 구조가 바뀌니 삶의 방향까지 달라졌다. 이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그건 단지 메뉴 고민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나는 이제 기억을 위한 식사를 한다. 기억을 지키기 위한 하루하루를 산다. 기억은 이상한 것이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어느 날 어떤 맛, 어떤 향기에 이끌려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한다. 나는 예전에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 향을 맡고 그분이 식사 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잘 먹었다고 말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또 어느 날은 아내가 해주던 콩나물국을 끓이며 그가 부엌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떠올라 혼자 미소 지으며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그런 순간들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더 고요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나는 안다. 기억은 단지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 냄새 속,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억을 지키기 위해 내 밥상에 정성을 더한다. 쌀을 씻으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채소를 자르며 어제의 대화를 되새기며, 된장을 풀며 오래된 감정을 풀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한 그릇을 내 몸에, 내 뇌에, 내 마음에 천천히 채워 넣는다. 그건 더 이상 식사가 아니다. 그건 나를 되살리는 의식이다. 내가 기억을 잃을까 두려웠던 날들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기억을 다시 짓는 습관의 시간들이었다. 나는 음식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었다. 아침이면 내 손으로 식탁을 정갈히 닦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이며 오늘도 내 삶을 한 줄 정리한다. 이 작은 의식이 내 뇌를 깨우고 내 몸에 질서를 주고 내 감정에 평온함을 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내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늙었으니 아픈 거지라며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무언가 불편하면 그 원인을 찾고 조용히 살피고 다정하게 대화하려 한다. 그런 삶의 태도는 기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예전의 나처럼 살고 있다. 혼자 밥을 먹고 설탕이 잔뜩 들어간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물도 잘 마시지 않은 채 커피만 연거푸 들이킨다. 나는 그들을 보며 걱정스럽지만 조심스레 말한다. 밥 좀 제대로 먹어. 내 몸이 내 삶을 다 기억하고 있어.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한참 후에 그들도 조용히 내게 물어온다. 무슨 반찬이 기억에 좋더라? 호두는 하루에 몇 알 먹어야 돼. 혼자 먹을 땐 무슨 생각해? 그때마다 나는 말한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음식처럼 천천히 씹어. 그러면 하나씩 떠오를 거야. 나는 어느 날부터 매달 한 번 기억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나물,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된장국, 아버지가 밥 말아 드시던 김치, 딸아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감자조림. 그 음식들을 조용히 차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어머니, 잘 계세요? 아버지, 오늘은 참 맑아요. 여보, 당신 생각 많이 나. 우리 딸, 요즘도 잘 웃니? 그리고 그 밥상을 마주 앉아 그들과 이야기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내 기억은 그 순간에 살아있었다. 그런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울기도 했고 미소 짓기도 했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그건 누가 시킨 것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 내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식사 방식이었다. 그렇게 기억 밥상이 내 삶의 일부가 되면서 나는 과거와 현재를 매일 잊고 있었다. 이제는 잊지 않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기억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음식을 통해, 냄새를 통해, 식탁 위의 대화를 통해 한 끼 한 끼가 삶의 복원이고 한 숟갈 한 숟갈이 나를 다시 짓는 벽돌이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손주가 집에 놀러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내 작은 밥상 앞에 앉아 물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음식이 다 촌스러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의 음식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기억의 음식이란다.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호두 하나를 집어먹고 말했다. 이거 아삭하네. 뇌에 좋다며? 응,
우리 뇌는 이런 걸 좋아해. 그럼 나도 많이 먹어야겠다. 할아버지처럼 기억 좋으려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지켜온 식사의 의미가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 하나를 위해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손주, 그리고 언젠가의 그들의 기억을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손녀가 호두를 먹으며 웃었다. 기억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잊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고 이 기억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 나는 하루를 느리게, 조용히, 깊이 살아간다. 빨리 먹지 않는다. 혼자 먹더라도 조용히 내 삶과 대화하며 먹는다. 좋은 재료를 구하려 시장을 돌고 정성스럽게 씻고 썰고 끓인다. 그 과정이 귀찮지도 지루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게 기억을 지키는 의식이자 나를 존중하는 방식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나요?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방금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식사를 돌아보세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뇌를 깨우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빠르게 먹는 식사, 단 것만 찾는 식습관, 혼자 조용히 하는 끼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을, 그리고 삶의 감각을 조용히 지워갑니다.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사랑을 담아 밥을 씹으며, 삶을 씹고, 국을 뜨며, 감정을 끓이고, 반찬을 집으며,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하루가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소중히 대할 때 기억은 그 삶 속에서 다시 걸어 나옵니다. 당신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도 오늘부터는 잊지 마세요. 기억은 매일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을 위한 식사를 시작한 후 내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의 회복이었다. 혼자 먹는 식사를 멈추기 위해 나는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맺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앞집의 김 할머니와 함께 국수를 나누었고, 토요일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와 우엉조림을 나눠 먹으며 오래된 추억을 나누곤 했다. 요즘도 혼자 드세요? 아니요, 김치 좀 더 익혀서 나눌까 해서요. 그렇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 식사가 어느새 서로의 기억을 꺼내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김 할머니는 나는 옛날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콩강정을 좋아했어. 하시며 먼 기억을 떠올렸고, 박 할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미역국에 달걀을 풀어서 끓이셨지. 라며 웃었다. 나는 그 순간 기억이라는 것이 혼자선 떠오르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일 때 살아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단지 과거의 장면만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되찾는 일이기도 했다. 하루는 식사 중 박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평생 내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아버진 늘 조용하셨고 난 그게 익숙했지. 그런데 이젠 내가 그 아버지처럼 됐더라. 말없이 밥만 먹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우리가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단지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식사를 할 때 무조건 한 가지 이상 소리내어 말하기를 실천했다. 이 국물은 오늘따라 진하네. 고등어는 살이 도톰하니 좋아. 이 나물은 어릴 적 어머니가 즐겨 무치시던 맛이야. 혼잣말처럼 시작된 말들은
점점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자 기억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도 자주 잊는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차에 우산을 뒀는지, 혹은 이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하지만 나는 잊는 나를 다그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억을 꺼내는 질문을 던진다. 그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그걸 찾으려다 다른 걸 봤던 것 같아. 아, 그때 책상 위에 두고 전화가 와서. 이 작은 질문들 속에서 기억은 천천히 걸어 나온다. 이런 과정은 내게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었다. 예전엔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았다면 지금은 내가 시간을 천천히 이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요즘 식사 외에도 하루에 한 번은 기억을 위한 산책을 나간다. 그 산책은 목적지도 빠르지도 않다. 단지 발걸음을 내디디며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머금으며 내 기억 속 풍경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다. 어느 날은 길가 벤치에 앉아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강대식. 중학교 2학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그 이름 하나에 그의 얼굴, 필체, 심지어 교복 안에 입고 다니던 내복까지도 떠올랐다. 나는 혼자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그 산책의 끝엔 늘 보리차 한 잔이 기다린다. 돌아와 손을 씻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그 순간 나는 하루의 흐름이 정리되고 기억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걸 느낀다. 그건 습관이지만 내게는 기억을 위한 의식이다. 나는 얼마 전부터 기억 노트도 쓰기 시작했다. 노트 한쪽엔 그날 떠올랐던 장면이나 생각난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목소리가 부드럽고 무척 천천히 말씀하셨다. 어릴 때 집 앞에 있었던 복숭아 나무, 봄이면 꽃이 활짝 피고 아버지가 그 밑에서 담배를 피우셨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어느 날 연결되고 어떤 날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기억은 끌어내면 나아오고 기록하면 남고 남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면서 나는 기억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몸은 돌보면서도 기억은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건강검진은 받으면서도 기억에 대해선 무관심했고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맞추지만 기억이 흐려지면 나이 탓이라며 방치해버렸다. 나는 지금이라도 기억을 돌보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건 음식과 걷기, 말하기, 기록하기, 지극히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으로 이어진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날 주제는 기억을 깨우는 향기였다. 강사님은 우리에게 생강, 계피, 참기름, 말린 간말랭이, 귤 껍질, 된장, 들기름 같은 향을 하나씩 맡게 했다. 나는 들기름 냄새를 맡는 순간 어머니가 방바닥에 깔아두셨던 김장 깻잎의 향이 떠올랐다. 그날따라 김장을 마치고 어머니는 내게 따끈한 누룽지에 들기름을 떨어뜨려 주셨다. 그리고 말없이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순간 나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고였다. 기억은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열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향기를 생활 속에서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방에는 된장과 들기름을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고 아침마다 보리차를 끓이며 그 고소한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씻을 때는 예전 어머니가 쓰시던 비누와 비슷한 향의 비누를 일부러 찾았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등목을 시켜주던 여름날 마당이 떠올랐다. 어떤 날은 향기 하나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날이면 기억 노트에 향기 옆에 붙은 추억을 정리했다. 들기름, 엄마가 깻잎 김치에 넣으시던 향, 방 안 가득 퍼졌던 냄새, 감말랭이, 아버지가 겨울이면 술안주로 드시던 간식, 그 옆에서 내가 훔쳐 먹었지. 그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이제는 한 권으로는 부족해 두 번째 공책으로 넘어가 있었다. 기억을 위한 식사와 향기, 걷기, 기록하기, 그 모든 습관들이 모여 내 삶에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내가 기억을 위해 한 노력은 결국 내 삶 전체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이제는 눈을 뜨면 두렵지 않았다. 오늘도 내가 나를 기억하겠구나. 오늘도 내가 나를 잊지 않겠구나. 그 확신이 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기억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으로도 이어졌다. 이전에 나는 종종 이유 없이 불안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그게 감정의 문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내가 내 삶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루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어렴풋하고 기억이 단절되면 감정도 따라 끊어진다. 그 단절을 잇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식사, 정리된 하루, 대화, 기록이었다. 하루의 리듬이 살아나자 감정도 평온해졌고 밤에 쉽게 잠들고 아침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요즘 작은 꿈이 생겼다. 기억 밥상 모임을 열어보는 것. 한 달에 한 번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웃들과 모여 각자의 기억을 꺼내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모아 기억책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누구는 아버지가 끓여주던 멸치국, 누구는 엄마가 손으로 손질한 나물, 누구는 아내가 처음 해주던 김치찌개. 그런 음식과 그 음식에 담긴 사연들로 우리 모두의 기억이 이어지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게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기억을 복원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장이 되리라 믿는다. 그렇게 기억 밥상 모임은 조용히 작게 시작되었다. 처음엔 가까운 이웃 두세 명이 모였고 서툴게 반찬 한두 가지씩 싸왔으며 그냥 같이 밥 먹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자리였다.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이 반찬은 우리 엄마가 늘 사주시던 도시락 반찬이에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국은 신혼초에 아내가 처음으로 끓여준 거예요. 라고 하며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 놓았다. 음식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열게 했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안의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임 이후로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 이전엔 이름도 만난 날도 잘 잊어버렸던 내가 그날 먹은 반찬, 그 반찬에 담긴 이야기, 그때 웃던 표정까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기억력의 회복이 아니라 나와 사람, 그리고 삶의 연결이 회복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 모임을 위해 매달 새로운 테마를 정했다. 이번 달은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다음 달은 추억 속 국물 요리예요. 겨울엔 가장 따뜻했던 음식이 어땠는지 나눠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그 주제에 맞는 음식과 기억을 준비해왔다. 그 자리에서는 항상 눈물이 고이고 웃음이 터지고 손을 맞잡는 일이 있었다. 기억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났고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인간답게 늙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사실 저 요즘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나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근데 이 모임에 오면 조금 안심이 돼요. 제가 아직 누군가와 나눌 기억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기억은 의학적으로는 퇴화일지 몰라도 우리 사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존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다. 기억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날 이후 그분은 늘 모임에 직접 만든 감자전을 가져오셨고 그 반죽을 뒤집을 때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뒤집개 없이 젓가락으로 뒤집으셨던 거예요.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으셨다. 이야기와 음식,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을 살리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내가 기억을 다 잃는다 해도 내가 했던 이 삶의 방식, 내가 전한 이 따뜻한 식사와 말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을 살아내는 이유다. 내가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결국엔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길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예전에 나는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물건을 두는 장소를 잊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는 일이고 내 삶을 구성하던 감정과 관계를 지우는 일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했는지를 놓치는 일이다. 그러니 기억을 지킨다는 건 곧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되살리는 일이다. 나는 이제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날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되새기며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니? 어느 날 모임에 참여한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다. 나는 아직도 아내 이름을 깜빡해.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좋아하던 된장국은 기억나.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진했다. 이름은 잊어도 입안에 남은 국물의 온기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건 어쩌면 우리가 기억을 통해 지키고 싶은 진짜 핵심일지도 모른다. 숫자나 단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정서적 기억, 감각의 흔적, 삶의 결말이다. 나는 요즘 매달 기억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의 수신인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오래전 친구들. 아버지, 오늘은 마늘종 무침을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아주 진하게, 매콤하게, 당신이 좋아하시던 그 맛 그대로예요. 여보, 요즘 나는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당신이 해주던 멸치볶음이 그리워요. 당신 손맛은 따라가기 어렵네요. 친구야, 내가 졸업식 날 내게 준 필통. 요즘 손녀가 그걸 보고 웃더라. 내 이름이 아직 흐릿하게 새겨져 있어. 그 편지들은 보내지 않지만 나는 그걸 읽고, 묻고, 작은 상자에 고이 접어넣는다. 그리고 어떤 날엔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으며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기억해낸다. 삶은 기억의 연속이다. 그것이 이어질 때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매일의 식탁에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손끝과 입맛에서 살아나고 이어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기억을 살리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을 되살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